오늘 컨텐츠는 지난주에 이어 화성 연쇄살인 사건 2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차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했었고, 범행 수법의 변화와 목격자, 생존자, 그리고 1차 사건에 앞선 7건의 강간 사건의 피해자들이 진술했던 범인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일치를 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했던 용의자의 행동, 특징 등을 살펴봤었죠. 오늘 2019년 10월 3일 목요일 컨텐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춘재의 범행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당시 화성 사건의 범인이 수원으로 범행 장소를 옮겨서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의심을 했었던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이외에 이듬해 7월에 또 다른 여고생의 살인사건이 경기도 수원에서 한 번 더 발생을 했었다라는 내용까지 다뤄볼 겁니다. 당시에도 경찰은 지금처럼 이 두 사건의 연관성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연관성은 수법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됐었죠. 그리고 청주에서 발생한 5건의 의문의 살인사건까지 이춘재의 행적과 연관지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는 여러 명의 프로파일러 분들이 이춘재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대질 조사를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 상황이 되게 많이 달라졌죠. 이틀 전인 2019년 10월 1일에 경찰은 이춘재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8차 사건을 제외한 화성살인사건 9건과 그 이외에 5건의 살인사건까지 모두 14건의 살인사건의 범인이 자신이고 성폭행 및 미수사건 30건의 범인도 자신이라고 자백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청주 처제살인사건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가수로부터 4차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이 씨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화성 연쇄살인 사건 4차, 5차, 7차, 9차의 범인이 이춘재라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건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이춘재의 자백이 진실인지 그걸 정확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오늘 컨텐츠에서는요,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화성 사건이 어디까지가 이춘재 범행인지, 그 외의 범행이 있다면 어떤 사건일지, 새롭게 추가된 사건 분석표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건 내용을 최대한 잘 정리를 해드리면서 나름의 분석도 제시하고 함께 생각을 주고받고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저의 생각이 100% 맞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점쟁이도 아닙니다. 반드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에게 사건 내용을 잘 정리해서 들려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DNA 확인 과정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본격적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경기 오산경찰서는 2019년 7월 15일부터 보관 중이던 5차, 7차, 9차, 10차 사건의 증거물 DNA 채취와 분석을 국과수에다 의뢰를 했었어요. 이때 의뢰했던 증거물은 팬티, 거들, 모발, 천조각 등이었고요. 이 국과수는 유류품에서 DNA 샘플을 채취를 했고요. 특정 DNA 부위를 증폭하고 분리한 뒤에 검찰 측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를 했고요. 그 결과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무기수 이춘재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최근 밝혀진 4차 사건까지 4건의 용의자를 특정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DNA 감정을 통해서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이 된 가운데 이춘재는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1986년 9월 1차 사건부터 1991년 4월 10차 사건 전후에 화성 일대에서 3건의 살인사건을 자신이 더 저질렀고 1993년 4월에 청주로 이사를 와서 처제를 살해했던 94년 1월 이전까지 2건의 사건을 청주 일대에서 저질렀다고 자백을 합니다. 그의 자백 속 여죄에 대한 내용을 추측을 해보기 위해서 1편에서 보여드린 사건 분석표에 몇 가지 내용들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춘재의 입대와 전역 시기, 결혼, 출산,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과거 경찰 조사에 소환됐던 시기, 그리고 이 시기에
화성 일대와 청주 지역에서 발생했던 살인 미제 사건과 미수 사건 등을 사이사이에 시기별로 넣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각각의 내용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 텀이 존재하는지, 사건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86년부터 93년 사이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사건 전체적인 모습에서 보여지는 범행 공백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냉각기라고도 하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이춘재의 범행 공백기가 아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백기라고 말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자, 분석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새롭게 작성된 분석표입니다. 원래 이 위에는 뭐가 있냐면 그 화성 일대에서 발생했던 강간 사건 7건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이춘재가 입대하고 전역한 시기들도 적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분은 여기부터기 때문에 편집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1차 사건 이전에 벌어진 연쇄 강간 사건 중 마지막 사건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1차부터 6차까지의 시기를 봤을 때는 범행 텀이 한 달에서 두 달, 조금 길다 그러면 4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조금 특이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3차하고 4차 사건이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텀이 좀 짧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한 달씩이지만 3차에서 4차는 이틀로 아주 짧은 텀을 가진다는 겁니다. 현재 4차 사건의 범인은 이춘재로 밝혀졌죠. 그런 가운데 그가 앞선 미수 사건, 여러분들 미수 사건 저게 86년 11월 30일로 보이시죠? 앞선 미수 사건과 3차 사건의 범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춘재가, 이건 가정이에요. 미수 사건 이후의 범행 기간이 순간적으로 확 짧아졌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뭐냐면 1차부터 10차까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예요. 강간 사건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게 1차 사건 2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만약에 마지막 강간 사건을 시작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4달 정도로 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정말 눈에 띄게 공백기가 길어지는 시기가 보이는데 그게 총 3번입니다. 자, 언제 있냐면, 자,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이어서 보시면 돼요. 6차에서 7차로 넘어가는데요. 6차에서 7차 사이에 1년 4개월이 있고요. 7차에서 9차 사이에 2년 2개월, 그리고 9차와 10차 사이에 5개월, 그리고 10차와 처제 강간살인 사건 사이에 무려 2년 9개월이라는 긴 범행 공백기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서 단순하게 범행 텀이 길었더라, 되게 길더라, 다른 때랑 좀 다르더라, 이렇게 기간만 가지고 길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사건 사이에 왜 이렇게 눈에 띌 정도의 긴 공백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춘재의 당시 행적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먼저 6차와 7차 사이에 1년 4개월간의 공백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안에 지금 하얀색 칸으로 된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1987년 8월에 이춘재가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6차 사건 이후에 이춘재가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라서 조사를 받게 된 거죠. 자, 당시 경찰은요, 지휘부에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인물이 있다는 보고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이춘재가 수사선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시 과학수사기술로는 이 6차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책 등 증거물이 이춘재의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6차 사건 이전의 사건에서 확보한 증거물에서 추정된 그때 당시에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던 용의자의 혈액형이 있었는데 그거랑 이춘재의 혈액형이 달랐던 거예요. 이춘재는 O형이었죠. 당시에는 범인이 B형일 가능성이 다른 것들에 비해 좀 높다고 봤었어요. 근데 우연의 일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후로 7차 사건이 있기 전까지 1년 4개월 동안 화성시에서는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백대로 1차에서 6차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가 맞다면 그의 입장에서는 수사선상에서 제외된 것이 다행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걸 다 들켜버릴지도 모른다. 내가 여기서 만약에 범행이 걸리면 앞으로 난 살인을 저지르지 못할 수도 있어. 지금까지의 모든 범행이 들통날 수도 있어.
라는 아찔한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화성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년 4개월이라는 공백기 동안 엉뚱하게도 인근 수원에서 살인사건과 살인미수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당시에 범인이 검거가 됐어요. 검거가 됐다가 사망을 하면서 흐지부지 된 사건이고, 사건에 관련된 의문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춘재의 짓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1988년 1월 4일에 이쪽에도 나와 있죠. 1988년 1월 4일에 수원 화서역 인근에 있는 논에서 여고생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시신의 양손은 스타킹으로 묶여 있었고요.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었습니다. 화성 사건의 특징과 뚜렷하게 닮아있는 모습이죠. 이춘재가 화성에서 용의선상에 올랐던 시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화성 사건의 1년이 넘는 공백기, 그 사이 인근 수원에서 발생한 닮은 살인사건, 이것을 그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약속된 것처럼 맞물려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논란이 많았다고 말씀드린 만큼 100% 이 수원 여고생 사건이 이춘재의 범행이라고 단정을 짓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당시 수원 사건의 용의자들의 DNA와 이 화성 사건에서 발견된 DNA를 대조해보는 작업까지 거쳐야 이춘재의 자백이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그의 범행인지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88년 9월 7일 화성의 악몽이 또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7차와 9차 사이의 2년 2개월간의 공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4세의 주부 안 씨가 화성 8탄면 가젤이 농수로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된 거죠. 이 사건의 범인은 아시다시피 이춘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7차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7차 사건 이후에 이춘재에게 커다란 위기가 생깁니다. 사건 당일에 그를 아주 가까이에서 꽤나 오랜 시간 목격한 사람이 둘이나 생긴 거죠. 바로 버스기사와 안내원이었습니다. 최근에 최면 수사를 통해서 당시에 안내원으로 근무하던 여성분이 이춘재의 사진을 보고 그날 버스에 올라탄 남자가 맞다고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 두 명의 목격자의 몽타주까지 나온 상황에서 과연 이춘재가 화성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후에 발생한 여러분 8차 모방범죄 사건 아실 텐데 그 사건을 제외하고 이춘재의 범행으로 밝혀진 9차 사건까지 화성 사건은 또다시 2년 2개월의 공백기가 생기게 됩니다. 자, 7차 사건 이후에 8차를 제외한 거예요. 제외하고 7차 이춘재가 했죠. 그 다음에 이춘재가 했던 9차 사건까지 2년 2개월의 공백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공백기에 경기도 수원시 오목천동의 한 농수로에서 17살의 정모양, 당시 여고생이었습니다. 정모양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또다시 수원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앞에 말씀드린 사건하고는 다른 사건이에요. 정모양은 칼에 찔린 채 반드시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그러니까 화성 사건이나 과거 수원 여고생 사건에서 보여졌던 모습들 있잖아요. 뭐 피해자의 물건을 이용해서 손을 양손으로 묶는다든지 혹은 뭐 재갈을 물리는 등의 뭐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그런 이유 때문에 경찰은 사건 발생 지역이 화성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 3에서 10km가량 떨어진 인접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 수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은 화성 사건과 무관하다 라고 보고 주변 불량배들을 상대로 수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현장의 모습, 뭐 시신의 상태 이런 것만 가지고 이것이 범인의 짓인지 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의 짓인지 아닌지를 단정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연쇄살인 사건을 볼 때 이런 범행 수법의 공통점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공통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그것과 무관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화성사건 공백기에 벌어진 이 2년 2개월이라는 공백기에 벌어진 이 사건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고생 사건이 벌어지고 2개월 뒤에, 자 여기 보이시죠? 1989년 9월에 이춘재가 수원 세류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을 해서 수감이 되었다가 1990년 4월 19일에 풀려납니다.
이 사건까지가 모두 이춘재가 7차 사건을 저지르고 9차 사건을 저지르기 전까지 2년 2개월 동안 화성이 아닌 수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7차와 9차는 분명 이춘재의 짓이죠. 그리고 이춘재는 7차 이후에 공백기를 가졌죠. 그 이유는 아마 몽타주와 목격자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수사가 더 대대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수원에서 강도 예비 사건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세류동에서. 이춘재는 이 기간에 이춘재의 패턴을 보게 되면 이게 뭐 정확하게 패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기간에 이춘재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본다고 하면 자신에게 위기가 생겼다? 자신을 목격한 사람이 생겼다. 자신에게 위기가 생기면 화성에서 공백기를 갖고 수원으로 갔다가 괜찮아질만 하면 다시 화성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인 거죠. 물론 수원에서 범행을 저지르고요.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5차를 저지르고 6차까지 저지른 이후에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었던 이춘재가 이것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방금 7차처럼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화성에서의 범행 공백기 1년 4개월의 공백기를 갖는 동안 수원으로 넘어가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물론 수원 사건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이춘재라면 비슷한 행동을 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이춘재가 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류동의 가정집에 침입했던 이 강도 예비 사건 때문에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감이 되어 있다가 석방 후 7개월 만인 1990년 11월에 그는 화성에서 끔찍한 사건을 다시 한번 저지릅니다. 9차 사건의 피해자인 여중생 김모양에 대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제가 직접 설명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상당히 처참했다고 합니다. 이후 10차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화성 사건은 5개월의 공백기를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차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 만인 91년 7월에 이춘재는 결혼을 합니다. 만약에 이 10차 사건도 이춘재 주장대로 자신의 짓이 맞다면 그는 사람을 죽이고 3개월 후에 결혼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일단은요. 10차 사건이 이춘재 짓이 아니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하게 되면 그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청주 처제 살인 사건 전까지 약 3년의 범행 공백기를 가지게 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차 사건이 이춘재의 짓이었다고 하면 9차와 10차 사이에서 5개월 그리고 10차와 처제살인 사건 사이에 2년이 넘는 공백기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 공백기가 상당히 길었고 그때 이춘재가 뭘 했냐는 거예요. 예상대로라면 앞서 본 내용처럼 수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 전처럼 계속 수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잖아요. 의심할 만한 사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수원에서 무슨 일이 터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춘재의 범행으로 밝혀진 9차와 청주 처제 살인 사건 이 두 가지는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의 사건 사이에 기나긴 시간 동안 수원이 아닌 청주에서 의문의 살인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을 했던 거죠. 이춘재는 1991년 일 문제로 화성과 청주를 자주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 건설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던 여성을 만나서 그해 7월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중요한 건 그가 결혼 전후로 청주를 자주 오고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1993년 4월에 청주로 이사를 하면서 주소지를 옮기기 전까지 그는 수차례 화성과 청주를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을 한 시기를 전후로 해서 화성에서는 더 이상의 살인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고 청주에서 의문의 살인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청주에서 발생했던 총 5개의 살인 미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미 여러분들께서 화성 사건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기사를 통해서 혹은 뭐 나무위키 여러분들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그 나무위키를 통해서도 이미 보셨을 거예요. 청주 여공 강간살인 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시 충북 청주시 가경동의 택지개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17살의 박모양
그녀는 속옷으로 입을 틀어막히고 양손을 뒤로 결박당한 채 숨져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같은 날 오후 8시쯤에 이 공사장에서 마을 주민 32살의 김모 여인이 귀가하던 중에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에 의해서 하수관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스타킹으로 손발이 묶였고 금품을 빼앗겼다가 탈출했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같은 날. 청주 여공살인 사건은 범인이 검거가 됐었어요. 처음에는 검거가 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당시 이 미수 사건에서 생존했던 여성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하수관으로 끌려왔을 때, 지금 제가 32살 김모 여인 얘기하는 건데, 이분이 하수관으로 끌려왔을 때 거기 다른 여성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여성에게 이 범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같은 날 그 지역에서 한 여성이 화성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피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개월 후인 1991년 3월 7일 청주시 남주동에서 부녀자가 피살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역시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었고 양손은 묶여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10차 사건입니다. 분석표 2를 다시 볼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청주에서 91년 7월에 이춘재가 결혼을 했고요. 1992년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언제인진 부정확하고요. 자, 청주 사건들 보시면은 3월 7일 청주시 남주동 부녀자 피살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발생한 게 화성에서 10차 사건이 발생합니다. 청주에서 발생했다가 화성이 된 거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1991년 4월에 69세의 권모 할머니가 화성에서 살해된 채 발견이 되면서 이때를 딱 시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끝이 납니다. 10차까지 끝이 난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악몽은 다시 청주로 옮겨 붙었습니다. 화성의 마지막 사건 이후 보름 만에 청주시 복명동에서 30대 여종업원이 살해된 채 주차장에서 발견이 된 거죠. 이 사건은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5일 뒤인 1992년 4월 23일 청주시 강내면 고속도로 확장 공사장에서 20대 여성이 피살된 채 발견됩니다. 이 사건은 앞선 여공 강간살인 사건과 함께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숨진 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보였던 피해 여성은 40cm 깊이의 땅속에서 발견이 됐고요. 스타킹으로 양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의 신원 파악도 하지 못했고 사건은 그렇게 미제로 남게 됩니다. 고속도로 확장 공사장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고 2달 만인 1992년 6월 24일에 청주시 복대동에서 가정주부 이모 씨가 자택에서 피살된 채 발견됩니다. 집에서 발견이 된 거죠. 하의가 벗겨진 채 목이 전화기 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사건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이 사건 역시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주변을 중심으로 이제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을 했음에도 용의자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주변 인물이 아니겠죠. 이 사건도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1993년 4월 이춘재는 청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료가 공개된 부분은 없지만 91년에 아내와 결혼을 한 이후로 주소지를 옮기기 이전에 이미 청주에서 어느 정도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보통은 주거지를 바꿀 때 우리가 살집을 보러 다니거나 뭐 거기서 일할 일자리 알아보는 것 때문에 내가 이사가는 시점 이전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중간에 화성 10차 사건도 이춘재의 짓이라고 본다면 당시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또한 일적인 문제로 화성과 청주를 오가던 어떤 과도기적인 시기인 것과 맞물려서 이 범행 장소, 사건 발생 장소도 화성, 청주, 화성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짧은 텀으로 나타난 건 아닐까라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춘재의 활동, 이동 반경과 함께 특정 지역으로 동일하게 옮겨지는 사건들이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청주 지역 5건의 살인 미제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에 의하면 자신이 청주에서 2건의 살인 사건을 더 저질렀다고 했는데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총 5건이거든요.
그의 말이 만약에 사실이다, 2건이 사실이다라면 경찰은 5건 중에 의미 있는 2건의 사건을 찾아내야 하겠죠.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이 중에 있기는 할까요? 굳이 이 5건 안에 이춘재의 범행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쇄살인 범죄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같은 부분, 일정하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청주의 5건의 미제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사건이 4건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건들과 거기에 따른 근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 한 건은요, 남주동 부녀자 피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 화성 사건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손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려져 있었죠. 두 번째 사건은요, 1992년 6월에 발생한 복대동 가정주부 자택 피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전화기줄을 봤을 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점이 화성 사건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당시 이춘재가 거주하던 집에서 이 피해자의 집까지 직선거리로 400m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이춘재는 93년에 주소지를 청주로 옮겼잖아요. 근데 이춘재는 이미 이 시기에 청주에 있었다는 거예요. 복대동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 시신이 발견된 현장과 범행 수법, 그리고 당시 이춘재의 직업,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한 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청주 여공 강간살인 사건과 1년 뒤에 발생한 청주시 고속도로 확장 공사장에서 발견된 20대 여성 피살 사건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표에서도. 제가 이 2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2 사건의 피해자의 시신이 일단은 화성 사건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스타킹으로 손을 묶는다거나 속옷을 입에 넣는 등의 그런 행동들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다 공사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당시 이춘재의 직업은 굴삭기 기사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춘재는요, 실제로 청주와 화성의 건설 현장, 제가 아까 일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건설 현장이에요. 건설 현장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청주 쪽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던 아내를 만났던 거죠. 이춘재의 손이 뻗어 있는 사건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그의 자백대로 2건이 다라면, 청주에서 자신이 벌였던 게 진짜 2건이 다라면 불행 중에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이 외에 또 다른 여죄가 실제로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이춘재가 청주에서 저지른 마지막 범행은 1994년 1월이었고요. 그 피해자는 처제였습니다. 93년 12월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아내의 가출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이춘재. 하지만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교도소 동기의 말은 달랐습니다. 처제가 너무 예뻐서 강간하고 죽였다. 그게 이유였죠. 그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악랄했습니다. 처제의 습관을 이용해서 강간과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평소 이춘재의 처제는요, 조카를 보러 올 때마다 습관이 하나 있었대요. 델몬트 유리병 여러분들 아시죠? 그 델몬트 유리병에 있는 오렌지 주스를 일단 한 잔 마시고 손을 씻은 다음에 조카를 봤던 거죠. 그 습관을 이용을 했던 겁니다. 이춘재가. 그래서 미리 처제가 오면은 그 주스를 마실 걸 알고 토스트기를 가지러 집으로 일단 오라고 했기 때문에 처제가 오기 전에 그 처제의 습관을 미리 알고 그걸 이용해서 이 델몬트 주스병에다가 수면제를 미리 탔던 거예요. 상당히 많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화성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는 사건 초기 다른 가족들과는 조금 다른 부자연스러운 행동과 집에서 발견된 아주 미량의 혈흔으로 인해 검거가 됐고요.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산 교도소의 1급 모범수로 복역 중입니다. 이후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범인이 죽었거나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말, 여러분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제가 앞서 범행의 공백기, 냉각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것은 화성에서의 공백기였을 뿐입니다. 아직 더 수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밝혀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쉽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도 없고 판단이 여러분들의 몫이긴 하지만
화성 사건 공백기에 벌어진 다른 사건들과 당시 이춘재의 활동 반경 등을 우리가 맞물려 봤을 때 이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보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요, 이춘재에게 공백기라는 것은, 냉각기라는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연쇄살인마처럼 살인에 중독된 이들은요, 죽거나 강제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는 이상 살인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길에서 여성을, 기존의 방법대로 길에서 여성을 납치할 수 없다면 강도 예비 사건처럼 남의 집에 침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처제 사건 때처럼 불러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9차 사건 이후 3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고 이춘재가 당시 청주에서 벌어진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5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는 가정에서 폭력적이고 성도착적인 모습을 통해 살인과 변태적 행위에 대한 욕구를 간접적으로 충족시켰을 것입니다. 또한 이춘재가 자백한 30건의 강간범죄에 대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모두 의심하고 있는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1차 사건 이전에 발생했던, 이 화성 지역에서 발생했던 연쇄 강간 사건 7건을 제외하고 공백기에 살인을 저지를 여건이 되지 않았을 때 강간으로 수없이 욕구를 해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이라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어도 이춘재의 범행으로 밝혀진 4차, 5차, 7차, 9차 사건 중 비가 왔던 날은 4차 사건뿐이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맑은 날 외출했다가 밤늦게 돌아온 아들의 옷과 신발에 묻어있는 흙을 보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을까요? 7차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범인의 몽타주가 동네에 쫙 깔렸을 텐데 그걸 보고 자신의 아들인 줄 몰랐을까요? 정말 내 아들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범행을 저지르고도 25년간 문제 한번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 있는 이중적인 인간이 바로 이춘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처제를 죽이고도 장인어른에게 도울 것 없냐고 물어봤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처제 강간살인 사건 이후에 그가 시신에 했던 짓을 알고 있다면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다라는 말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춘재의 자백이 있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그가 진술한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자백을 번복할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본인 나름대로 감옥에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자극이 좋아서 이 수사관과 진실 게임을 한다는 생각으로 거짓을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범인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미 밝혀진 사건들로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그의 얼굴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내 딸을, 내 어머니를 능욕하고 살해한 범인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춘재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자기 혼자 알고 있는 비밀과 추억으로서의 나는 살인자다가 아닌 피해자에 의해 인식된 너는 살인자다 라는 시선으로 자신을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콘텐츠 2편에서는 이춘재의 범행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정리된 사건 분석표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보도들이 있다면 3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